토성의 곁을 오렌지빛으로 은은하게 물든 작은 세계 하나가 조용히 돌고 있습니다. 거대한 고리로 둘러싸인 토성, 그 옆을 천천히 도는 이 위성은 마치 흐릿한 호박색 유리구슬처럼 보이죠. 표면이 또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부드러운 안개에 감싸여 어렴풋한 윤곽만 짐작하게 하는 천체. 바로 타이탄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1655년 3월의 어느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크리스티안 하위언스가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든 굴절 망원경을 토성 쪽으로 겨누고 있었어요. 그 망원경은 요즘 우리가 쓰는 것에 비하면 무척 소박했습니다. 배율이래야 겨우 50배 남짓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작고 투박한 렌즈 너머로 토성 옆에 작은 점 하나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멀리 있는 별인가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밤이 지나고 또 지나도 그 점은 토성을 떠나지 않고 곁을 따라 도는 것이었습니다. 별이라면 그렇게 토성만 졸졸 따라다닐 리가 없죠. 하위연스는 며칠 동안 그 점의 위치를 조심스럽게 기록해 나갔어요. 어느 날은 토성의 이쪽에, 또 어느 날은 저쪽에. 그렇게 자리를 바꿔가며 토성을 감싸고 도는 모습을 보고서야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저건 별이 아니라 토성을 중심으로 도는 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토성이 거느린 하나의 달이었던 거예요. 하위연스는 그렇게 토성의 첫 번째 위성을 발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는 일이 그리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망원경 자체가 발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새롭고 귀한 도구였어요. 렌즈를 갈고 다듬어 더 멀리, 더 또렷하게 보려는 노력이 이제 막 시작되던 때였죠. 하위언스는 동생과 함께 직접 렌즈를 연마해 가며 망원경의 성능을 조금씩 끌어올렸고, 그렇게 손수 만든 도구로 아무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하나를 찾아낸 것입니다. 캄캄한 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렌즈에 눈을 대고 있었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참 낭만적이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죠. 사실 이 발견은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던 다른 행성의 위성이라고는 우리 지구의 달과 갈릴레오가 목성 곁에서 찾아낸 위성 4개가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탄은 인류가 알게 된 6번째 위성이었던 셈이죠. 망원경이라는 새로운 도구가 밤하늘의 비밀을 하나씩 열어보이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성에게 타이탄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 발견되고도 한참 뒤의 일이었어요. 무려 200년 가까이 지난 1847년 존 허셜이라는 천문학자가 이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이름의 뿌리는 아주 먼 옛날의 신화 속에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태어난 거대한 신들, 거인족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티탄이라고 불렀습니다. 힘이 세고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태초의 신들이었죠. 특히 그 거신족은 토성을 상징하는 신, 크로노스와도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토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신들의 아버지 격인 그 존재에서 왔으니 토성 곁을 도는 이 커다란 위성에 거인족의 이름을 붙인 건 참 잘 어울리는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타이탄은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위성입니다. 정말 크거든요. 얼마나 큰지 하나씩 천천히 살펴볼게요. 타이탄의 반지름은 약 2575km, 그러니까 중심에서 표면까지의 거리가 그 정도 됩니다. 지름으로 따지면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가 5149km 정도예요. 숫자만 들으면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럴 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과 나란히 견줘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이 위성이 얼마나 대단한 덩치인지 피부로 와닿거든요. 먼저 우리 밤하늘의 달과 비교해 볼까요? 타이탄은 달보다 지름이 절반 가까이 더 큽니다. 대략 5알 정도, 그러니까 우리 달을 한 배 반쯤 부풀려 놓은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밤마다 우리를 내려다보는 저 둥근 달, 그보다도 눈에 띄게 큰 세계인 거죠. 만약 타이탄이
우리 달이 있는 자리에 떠 있다면 밤하늘에서 훨씬 더 크고 묵직하게 보였을 겁니다. 게다가 오렌지 빛으로 은은하게 물든 커다란 원반이 떠 있는 셈이니 상상해보면 꽤나 낯설고 신비로운 풍경이었겠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타이탄은 태양계에 있는 그 수많은 위성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위성이에요. 우리 태양계에는 크고 작은 위성이 수백 개나 있는데 그 많은 위성들을 크기 순으로 쭉줄 세워봐도 타이탄은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 건 목성을 도는 가니메데라는 위성인데 타이탄은 그 바로 뒤를 잇는 당당한 2인자입니다. 태양계 전체를 통틀어 타이탄보다 큰 위성은 딱 하나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정도면 위성치고는 거인이라고 불릴 만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지금부터예요. 타이탄은 위성이면서도 어엿한 행성 하나보다 더 큽니다. 바로 수성이에요. 태양에 가장 가까이 붙어 도는 그 작은 행성, 수성보다도 타이탄의 지름이 오히려 더 커요. 몇 퍼센트쯤 더 크죠. 위성이라고 하면 왠지 행성 곁에 딸린 작은 존재처럼 느껴지는데 타이탄은 그런 통념을 살짝 뒤집는 셈입니다. 다만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덩치는 수성보다 큰데 무게, 그러니까 질량은 오히려 수성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왜 그럴까요? 타이탄은 속을 들여다보면 단단한 바위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얼음이 아주 많은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바위와 물이 언 얼음이 대략 반반씩 섞여 있는 몸이라서 같은 크기라도 훨씬 가벼운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서 있다면 몸이 아주 가뿐하게 느껴질 거예요. 표면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이 지구의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지구에서 성큼 한 발 내딛는 것만으로도 여기선 훌쩍 떠오르듯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큰 세계이지만 지구와 나란히 놓고 보면 또 이야기가 달라져요. 지구의 지름은 12,000km가 넘으니까 타이탄은 지구의 4할 정도, 절반이 채 안 되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보다는 작지만 위성치고는 유난히 크고 게다가 여느 위성과는 아주 다른 특별한 개성을 지닌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커다란 타이탄은 토성계 안에서 어디쯤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토성에는 위성이 아주 많습니다. 크고 작은 위성들이 토성의 고리 안팎에서 저마다의 궤도를 그리며 돌고 있죠. 그 수많은 식구들 가운데 타이탄은 단연 가장 큰 맞이격이에요. 토성이 거느린 위성 전체의 무게를 다 합쳐도 그 대부분을 타이탄 혼자서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타이탄은 토성으로부터 평균 약 120만 킬로미터 떨어진 궤도를 돌고 있어요. 120만 킬로미터라고 하면 아득하게 멀게 느껴지지만 토성은 그 자체가 워낙 거대한 행성이라 타이탄의 하늘에서는 토성이 우리가 보는 달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크고 웅장하게 걸려 있을 거예요. 그 넓은 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6일입니다. 우리 다리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한 달쯤 걸리는 걸 떠올리면 타이탄은 그보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토성 곁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돌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공전에는 한 가지 신기한 특징이 숨어 있어요. 타이탄은 토성을 도는 동안 늘 같은 얼굴만을 토성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석 고정이라고 불러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현상이에요. 우리 달도 지구를 향해 언제나 똑같은 면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서 달의 뒷면을 영영 볼 수가 없죠. 타이탄도 꼭 그렇습니다. 토성을 도는 내내 한쪽 뺨만 토성에게 내어주고 반대편 얼굴은 계속 바깥쪽 우주를 바라보며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타이탄이 꽤 잘 알려진 세계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크기도 알고, 궤도도 알고, 이름의 유래까지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타이탄이 발견되고도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위성의 진짜 얼굴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타이탄의 표면 말입니다. 이 위성이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지, 산이 있는지 평야가 있는지,
바다가 있는지 그런 지형의 모습을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위언스가 처음 발견한 뒤로 세월이 흐르고 흘러 망원경의 성능은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렌즈는 점점 커지고 정밀해졌고 나중에는 지구 대기 바깥 우주에까지 망원경을 띄워 올렸죠. 그런데도 타이탄만큼은 좀처럼 속내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지구에서 아무리 뚫어져라 바라봐도 보이는 건 그저 흐릿한 오렌지빛 공 하나뿐이었습니다. 다른 위성이나 행성은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면 표면에 무늬며 얼룩이며 밝고 어두운 지형들이 조금씩 드러나곤 하잖아요. 그런데 타이탄은 아무리 봐도 매끈하고 균일한 호박색 얼굴, 그 이상이 없었어요. 마치 잘 익은 살구 하나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처럼 부드럽고 뿌옇기만 했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타이탄을 두껍게 감싸고 있는 대기, 짙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타이탄은 위성이면서도 아주 두껍고 뿌연 대기로 온몸을 감싸고 있어서 마치 두터운 커튼을 두른 것처럼 표면을 완전히 가려버렸거든요. 우리가 흐린 날 창밖을 볼 때 자욱한 안개가 끼면 바로 앞에 풍경조차 흐릿해지잖아요. 타이탄의 대기는 그보다도 훨씬 짙고 완강해서 아무리 밖에서 들여다봐도 그 아래 감춰진 땅은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커다란 위성은 발견된 이후로도 무려 300년이 넘도록 베일에 쌓인 수수께끼의 천체로 남아 있었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어디쯤에서 토성을 도는지는 알아냈지만 정작 그 표면이 어떤 모습인지는 누구도 상상만 할 뿐이었죠. 어떤 사람은 그 아래에 딱딱한 얼음 벌판이 펼쳐져 있으리라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은 어쩌면 바다 같은 것이 출렁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했어요. 하지만 그건 모두 짐작일 뿐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름은 거대한 거신족에서 왔지만 정작 그 얼굴만큼은 누구에게도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 참으로 신비로운 세계였던 거예요. 발견자 하위언스조차 자기가 찾아낸 이 위성이 실제로 어떤 곳인지는 끝내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죠. 그렇다면 그 오렌지빛 베일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 얼굴을 가리고 있던 두꺼운 대기의 정체부터 이제 천천히 들여다보기로 해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얼음 위성이 그렇게 오랫동안 정체를 감출 수 있었던 건 사실 타이탄이 아주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대기죠. 타이탄은 태양계의 수많은 위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짙고 두툼한 대기를 두르고 있는 위성입니다. 다른 위성들은 대부분 맨몸이나 다름없어요. 얇은 기체 몇 겹이 스쳐 지나갈 뿐이죠. 그런데 타이탄만은 다릅니다. 하늘이 있고 안개가 있고 바람이 부는 그런 위성이에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이 대기의 성분입니다. 타이탄의 대기는 질소가 주성분이에요. 질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지표 근처에서는 질소가 약 94%, 그 위 높은 상공으로 올라가면 98%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놀라운 걸까요? 사실 지구 말고는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대기를 가진 천체가 태양계 안에 없거든요. 오직 지구와 타이탄 이 둘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공기도 질소가 약 78%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저 멀고 차가운 토성 곁에 우리 지구와 비슷한 질소 하늘을 가진 세계가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구의 공기엔 산소가 섞여 있지만 타이탄엔 산소가 없어요. 대신 질소 다음으로 많은 게 메탄이에요. 지표 근처에선 메탄이 약 5%쯤 됩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5.6% 남짓이고 높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죠. 우리한테 메탄은 그냥 가스레인지의 연료 같은 거지만 타이탄에선 이 메탄이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해요. 워낙 춥다 보니 이곳에선 메탄이 지구의 물처럼 행동하거든요. 지구에서 물이 바다가 되고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떨어지는 것처럼요.
타이탄에선 그 자리를 메탄이 대신하는 거예요. 메탄 구름이 뜨고 메탄 비가 내리고 메탄이 흘러 강과 호수를 이룹니다. 상상만 해도 참 낯설고 신기한 풍경이죠. 그 이야기도 조금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 대기가 왜 하필 질소로 채워졌는지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확한 답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처음엔 암모니아 같은 물질이 있었는데 오랜 세월에 걸쳐 햇빛과 여러 작용을 받으면서 그게 서서히 질소로 바뀌어 지금의 두꺼운 하늘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저 차가운 위성이 오랜 시간을 들여 천천히 자기만의 하늘을 빚어낸 셈이에요. 먼저 이 대기가 얼마나 묵직한지부터 느껴볼게요. 타이탄 지표의 기압은 약 1.45바입니다. 지구 해수면 기압을 1이라고 치면 대략 1.45배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보다 오히려 공기가 더 눌러 누르는 셈이죠. 이게 생각보다 놀라운 일이에요. 타이탄은 크기가 지구의 절반도 안 되고 중력도 지구의 7분의 1 정도로 약하거든요. 그렇게 작고 힘도 약한 위성이 지구보다도 진한 대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몸집이 작은 아이가 어른보다 두꺼운 이불을 끌어안고 있는 것 같달까요? 만약 사람이 우주복 없이 타이탄 표면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면 이 기압 자체로는 몸이 터지거나 하진 않아요. 압력만 놓고 보면 지구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문제는 다른 데 있죠. 바로 온도예요. 타이탄의 지표 온도는 약 영하 179도입니다. 숫자로만 봐도 아득하게 춥죠. 하위연스라는 탐사선이 실제로 표면에서 재어본 값이 영하 179.3도였어요. 물이라는 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온도, 그 온도에서 물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타이탄의 땅바닥엔 얼음이 돌멩이가 되어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 두꺼운 대기는 높이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구의 대기는 위로 올라갈수록 빠르게 옅어져요. 그런데 타이탄은 훨씬 완만하게 아주 높은 곳까지 대기가 부드럽게 퍼져 있어요. 안개층이 수백 킬로미터 상공까지 뻗어 있을 정도죠. 위성 크기에 비하면 정말 헐렁하게 넉넉하게 대기가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타이탄을 바라보면 딱딱한 표면의 경계가 또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뿌옇고 몽글몽글한 공 하나가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타이탄의 가장 신비로운 얼굴이 나타나요. 이 뿌연 대기가 왜 그런 빛깔을 띠는가 하는 거죠. 타이탄은 멀리서 보면 은은한 오렌지빛, 옅은 갈색빛으로 물들어 있어요. 마치 오래된 등불을 켜둔 것처럼 따뜻한 색이에요. 이 색깔의 정체가 참 흥미롭습니다. 높은 상공에서는 태양에서 온 자외선이 대기 위쪽을 두드립니다. 이 자외선이 대기 속의 메탄과 질소를 툭툭 쪼개요. 분자들을 잘게 부수는 거죠. 그렇게 부서진 조각들이 다시 서로 달라붙고 엉키면서 점점 더 복잡한 물질로 자라납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톨린이라고 부르는 물질이에요. 톨린은 끈적하고 거무튀튀한 타르 같은 유기물이에요. 자연이 하늘 높은 곳에서 천천히 빚어낸 그을음 같은 거죠. 이 톨린 알갱이들이 대기 중의 안개처럼 자욱하게 떠 있으면서 타이탄 전체를 오렌지빛 스모그로 감싸는 거예요. 대략 성층권 정도 되는 높이, 그러니까 지표에서 100km가 훌쩍 넘는 상공에 이 두꺼운 안개층이 자리 잡고 있죠. 만들어진 톨린 알갱이들은 무거워지면 아주 천천히 눈송이처럼 조금씩 아래로 가라앉는다고 해요.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느릿느릿 내려앉아 언젠가는 타이탄의 땅 위에 유기물의 담요처럼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탄의 그 따뜻한 색은 사실 햇빛과 대기가 아주 오랜 세월 함께 만들어낸 유기물의 빛깔인 셈이에요. 하늘에서 천천히 그을음이 빚어지고 또 천천히 땅으로 내려앉는 그 느린 순환이 이 위성을 오렌지 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오렌지빛 안개가 오랫동안 우리를 골탕 먹인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헤이즈, 그러니까 자욱한 안개층이 너무나 짙어서 가시광선을 거의 다 막아버렸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은 그 두꺼운 스모그를 뚫고 표면까지 닿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아무리 좋은 망원경으로 타이탄을 들여다봐도 보이는 건 그저 뿌연 오렌지빛 공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산이 있는지 바다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어요. 발견된 지 수백 년이 지나도록 타이탄의 진짜 표면은 두꺼운 커튼 뒤에 꽁꽁 숨어 있었던 거예요. 2004년에 탐사선이 그 곁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인류는 그 커튼 너머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빛 대신 안개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레이더와 적외선의 힘을 빌리고 나서야, 그리고 직접 그 안개 속으로 탐사선을 내려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타이탄의 맨 얼굴을 조금씩 마주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천천히 풀어볼게요. 그렇다면 왜 과학자들은 이 뿌옇고 차가운 세계에 이토록 마음을 뺏겼을까요? 단지 신기해서만은 아니에요. 사실 타이탄의 이 대기가 아주 오래전 우리 지구의 모습을 닮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지구의 하늘엔 산소가 가득하죠. 하지만 생명이 산소를 만들어내기 전 아득한 옛날의 원시 지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의 하늘은 두꺼운 질소로 채워져 있었고 온갖 유기물이 떠다니는, 오히려 지금의 타이탄과 비슷한 하늘이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탄은 산소가 생기기 이전의 젊은 지구를 그대로 냉동해둔 표본 같은 곳인 거예요. 질소로 가득한 두툼한 대기, 자외선이 빚어낸 유기물, 그리고 아직 생명이 손대지 않은 차가운 화학 실험실. 저 멀리 얼어붙은 위성 하나가 어쩌면 우리 자신의 아주 먼 과거를 조용히 간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오렌지빛 안개 너머가 몹시도 궁금했습니다. 저 두꺼운 대기 아래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딱딱한 얼음 벌판일까? 아니면 무언가 흐르고 고이는 것이 있을까? 그 궁금증이 결국 인류를 토성 넘어 그 먼 곳까지 손을 뻗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 두꺼운 커튼을 직접 걷어낸 여정으로 조금씩 다가가 볼게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심했어요. 두꺼운 오렌지빛 안개 아래 저 얼굴을 직접 보러 가자고요. 망원경으로는 도무지 뚫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그 안개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는 거였죠. 그렇게 준비된 것이 카시니 하위언스 탐사였습니다. 미국의 나사가 궤도선 카시니를 만들었고요. 유럽의 우주국이 작은 착륙 탐사선 하위언스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탈리아 우주국도 힘을 보탰죠. 하위언스라는 이름 어딘가 익숙하시죠? 맞아요. 1655년에 이 위성을 처음 발견한 그 네덜란드 천문학자의 이름이에요. 그가 처음 발견한 세계로 그의 이름을 단 탐사선이 내려간다니 참 뭉클한 이야기죠. 발사는 1997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이 탐사선은 정말 거대했어요. 버스 한 대만 한 크기에 무게도 수톤이나 나갔죠. 그 안에는 온갖 관측 장비가 빼곡히 실려 있었어요. 카메라, 레이더, 온도계, 성분 분석기. 타이탄 하나를 위한 건 아니었어요. 토성이라는 거대한 세계 전체를, 그 고리와 수많은 위성까지 두루 살피려는 야심찬 꿈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토성은 정말 멀어요. 지구에서 곧장 날아가도 닿을 수 없을 만큼요. 사실 탐사선이 지닌 연료만으로는 그 먼 거리를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영리한 방법을 썼습니다. 탐사선을 곧장 토성으로 보내지 않고 오히려 태양 쪽으로 안쪽 행성들로 먼저 보낸 거예요. 금성을 2번 스쳐 지나고 다시 지구를 스쳐 지나고 마지막으로 목성 곁을 지났죠. 행성 곁을 스칠 때마다 그 중력을 살짝 빌렸었어요. 마치 새총처럼 행성의 힘으로 몸을 튕겨
공짜로 속도를 얻은 거예요. 참 기발하죠. 이렇게 태양계를 크게 돌고 돌아서 무려 7년을 날아갔습니다. 7년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발사할 때 태어난 아이가 초등학생이 될 만큼 긴 시간을요. 그동안 탐사선은 캄캄한 우주를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항해했어요. 지구는 점점 작아져 이윽고 하나의 별처럼 되었고요. 태양빛도 갈수록 희미해졌죠. 그 먼 어둠 속을 탐사선은 묵묵히 나아갔어요. 지상의 사람들은 그 긴 세월 동안 조바심을 내며 기다렸습니다. 신호가 오가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2004년 7월 1일 카시니가 토성에 도착했습니다. 이 순간이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그냥 다가간다고 궤도에 붙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속도를 확 줄여야 토성의 중력에 안겨 그 곁을 돌 수 있어요. 그래서 엔진을 무려 96분 동안, 그러니까 1시간 반 넘게 계속 뿜었습니다. 이 분사가 조금이라도 어긋났다면 탐사선은 토성을 그냥 스쳐 지나 영영 우주로 사라졌을 거예요. 다행히 모든 게 완벽했죠. 그렇게 카시니는 토성의 궤도를 도는 인류 최초의 탐사선이 되었습니다. 7년의 항해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순서가 남았어요. 착륙선 하위언스를 타이탄으로 보내는 일이었죠. 하위언스는 카시니의 옆구리에 접시처럼 붙어 7년 내내 함께 실려온 작은 탐사선이었어요. 커다란 카시니에 비하면 정말 아담했죠. 그런데 이 작은 몸에 인류의 가장 큰 궁금증이 담겨 있었어요. 저 안개 아래엔 대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 말이에요. 200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카시니가 품고 있던 하위언스를 살며시 놓아주었어요. 스프링으로 살짝 밀어내며 천천히 회전을 주어 내보냈죠.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아야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날아갈 수 있거든요. 작은 탐사선은 그렇게 홀로 떨어져 나와 타이탄을 향해 약 22일을 더 날아갔습니다. 이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통신도 잠든 채 정해진 대로 스스로 해내야 했죠.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우주로 띄워보낸 이 작은 탐사선이 부디 무사하기를.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속으로 빌었을 거예요. 2005년 1월 14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하위언스가 타이탄의 대기 맨 꼭대기에 닿았어요. 그때 시각이 세계 표준시로 대략 10시 13분이었죠. 그런데 대기에 처음 부딪히는 순간은 정말 험난했어요. 엄청난 속도로 들어가니 앞쪽에 마찰열이 확 오른 거예요. 방열판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그 뜨거운 껍질이 탐사선을 지켜줬어요. 어느 정도 속도가 줄자 이번엔 낙하산이 펼쳐졌습니다. 지름이 8m가 훨씬 넘는 큰 낙하산이었어요. 활짝 펴진 우산처럼 대기를 붙잡으며 하위언스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죠. 이 하강이 무려 2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2시간 반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탐사선은 쉬지 않고 일했어요. 대기의 온도를 재고, 기압을 재고, 바람을 느끼고, 공기의 성분을 하나하나 분석했죠. 그리고 카메라로 아래를 계속 찍었어요. 안개를 조금씩 통과하면서 그 아래 숨어있던 풍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풍경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밝은 고지대가 있었고요. 그 아래로 어두운 평원이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죠. 강물이 흐른 것처럼 땅이 갈래갈래 갈라진 물길 자국이었어요. 나뭇가지처럼 핏줄처럼 뻗어나간 그 골짜기들. 마치 지구의 강상류를 하늘에서 내려다본 것 같았어요. 밝은 땅과 어두운 땅이 만나는 곳엔 해안선처럼 보이는 경계도 있었고요. 물론 여기서 흐른 건 물이 아니었어요. 영하 179도의 세계니까요. 흐른 건 액체 메탄이었죠. 하지만 그 흔적만큼은
우리가 아는 강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다른 세계인데 어쩐지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계 표준시로 12시 43분쯤 하위언스가 타이탄의 표면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대기에 들어온 지 2시간 반 만이었어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인류가 만든 물체가 태양계 바깥쪽 그 먼 세계의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거니까요. 그때까지 우리가 착륙해 본 곳은 달과 화성 같은 안쪽 세계뿐이었거든요. 이렇게 멀리, 이렇게 낯선 곳에 무언가를 내려놓은 건 처음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인류의 탐사선이 착륙한 가장 먼 땅이 바로 이곳이에요. 착륙한 순간 하위언스가 찍어보낸 사진 속 풍경도 잊을 수 없어요. 오렌지 빛으로 물든 평평한 땅 위에 둥글둥글한 자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 자갈들 돌이 아니었어요. 물이 꽝꽝 얼어붙은 얼음 덩어리였습니다. 게다가 모서리가 다 둥글게 달아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랜 세월 액체가 흐르면서 강물이 조약돌을 매끈하게 다듬듯이 이 얼음들을 굴리고 깎았다는 거예요. 바닥의 질감도 젖은 모래나 진흙 같았죠. 얼마 전까지 액체가 스며 있었던 것처럼요. 정말이지 말라붙은 강바닥에 내려앉은 셈이었어요. 착륙한 뒤에도 하위언스는 곧바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 90분 동안, 그러니까 1시간 반쯤 더 데이터를 부지런히 보내왔어요. 극저온의 땅 위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이야기를 전한 거죠. 사실 이 작은 탐사선은 배터리로만 움직였어요.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멈출 운명이었죠. 그래서 그 90분이 더 애틋하게 느껴져요. 짧은 생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 일을 다한 거니까요. 그렇게 얻은 실측값도 하나하나 소중했어요. 표면 온도는 영하 179도. 기압은 지구보다 조금 높은 정도였죠. 사람이 짐작만 하던 숫자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잰 진짜 숫자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크도 실려 있어서 바람 소리 같은 것까지 담아왔죠. 다른 세계의 소리를 처음으로 들어본 셈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는 곧바로 지구로 온 게 아니었어요. 하위헌스가 위에 떠 있는 카시니에게 신호를 보내면 카시니가 그걸 다시 지구로 전해주는 방식이었죠. 저 멀리 떨어진 두 탐사선이 서로 손을 맞잡듯 이어져 이 소식을 우리에게 건넨 거예요. 하위헌스가 이렇게 짧고 굵은 임무를 마치는 동안 위에 남은 카시니는 훨씬 긴 여정을 이어갔어요. 카시니는 궤도를 돌면서 타이탄을 몇 번이고 다시 지나쳤죠. 그런데 카시니에겐 특별한 눈이 있었어요. 바로 레이더였습니다. 레이더는 오렌지빛 안개를 아무렇지 않게 뚫고 지나가요. 안개가 아무리 두꺼워도 상관없죠. 전파를 쏘아 땅에 반사돼 돌아오는 걸 읽으니까요. 여기에 적외선의 눈도 더했어요. 이렇게 카시니는 안개 밑에 숨은 표면을 조금씩 조금씩 지도로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타이탄의 극지방,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 근처에 크고 검은 얼룩들이 있었던 거예요. 레이더에 유난히 매끄럽고 어둡게 잡히는 지역들이었죠. 이렇게 매끈하게 보인다는 건 그 표면이 거울처럼 평평하다는 뜻이에요. 땅이 그렇게 매끈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저건 액체다. 저건 호수다. 저건 바다다. 정말 그랬어요. 지구 바깥에서 표면에 진짜 액체가 고여 있는 세계를 처음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액체는 물이 아니라 차가운 메탄과 에탄이었지만요. 그래도 호수는 호수였고 바다는 바다였어요. 그 바다에는 하나하나 이름도 붙었습니다. 가장 큰 바다의 이름은 크라켄 마레예요. 넓이가 무려 50만 제곱킬로미터. 지구의 카스피해보다도 넓은 어마어마한 크기죠.
깊은 곳은 수백 미터에 이를 거라고 봤어요. 이건 그냥 웅덩이가 아니라 정말 바다라고 부를 만한 규모였던 거예요. 또 리게이아 마레라는 바다도 있어요. 여긴 주로 액체 메탄으로 채워져 있었죠. 카시니는 이 바다를 향해 전파를 쏘아 바닥에서 튕겨나오는 신호까지 잡아냈어요. 그렇게 바다의 바닥 깊이까지 재는데 성공했습니다. 가장 깊은 곳이 160m쯤 되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인류가 지구 밖 어느 바다의 바닥을 들여다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풍가마레라는 또 다른 바다도 있었고요. 바다마다 메탄과 에탄이 섞인 비율이 조금씩 달랐죠. 저마다 다른 성격을 지닌 진짜 바다들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가요? 이 먼 세계에 강이 흐르고 호수가 고이고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다니. 게다가 그 액체는 가만히 고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메탄이 증발의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내리고 강이 되어 흐르다 바다로 모여드는 거예요. 지구에서 물이 도는 것과 똑같은 순환이 이 먼 세계에선 메탄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하늘에서 메탄 비가 내린다니 정말 상상만으로도 신비롭지 않나요? 이렇게 카시니와 하위언스는 오랫동안 안개에 가려져 있던 타이탄의 맨얼굴을 우리 앞에 처음으로 펼쳐 보였습니다. 350년 전 하위언스가 망원경 속 작은 점으로 처음 만난 그 세계가요. 이제는 강줄기가 새겨지고 얼음 자갈이 흩어지고 검은 바다가 일렁이는 진짜 풍경으로 바뀐 거예요. 오렌지빛 베일이 걷히고 우리는 마침내 이 낯선 세계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상상보다 훨씬 더 우리를 닮아 있었어요. 그렇게 탐사선들이 두꺼운 안개를 뚫고 내려가면서 우리는 마침내 타이탄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바로 표면에 고여 있는 액체였어요. 사실 이건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한 지구 말고 표면에 안정적으로 액체를 담고 있는 천체는 타이탄이 유일하거든요. 다른 행성이나 위성에도 물의 흔적은 있지만 대개 얼음이거나 아주 옛날에 말라버린 강바닥뿐이에요. 그런데 타이탄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찰랑거리는 호수와 바다가 있습니다. 단 여기엔 반전이 하나 있죠. 그 액체는 물이 아니에요. 타이탄은 표면 온도가 영하 179도, 상상하기도 힘든 극저온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추운 곳에서는 물이 돌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어요. 사실 타이탄에서는 얼음이 우리가 아는 바위 노릇을 합니다. 강바닥에 굴러다니는 자갈도 알고 보면 물이 꽁꽁 얼어 돌처럼 단단해진 얼음 조각이에요. 하위언스 탐사선이 착륙했을 때 발밑에 흩어져 있던 둥근 자갈들도 바로 그런 얼음돌이었죠.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물이 돌이 되는 세계, 상상만 해도 아득하죠. 그럼 강과 호수를 채우는 액체는 뭘까요? 지구에서라면 기체로 떠다녔을 메탄과 에탄이 이 추운 곳에서는 차갑게 식어 액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탄의 강과 호수를 채우고 있는 건 우리가 자동차 연료로 쓰는 가솔린과 비슷한 성분의 차가운 액체예요. 참 낯설고도 신기한 풍경이죠. 지구의 물과 얼음이 하는 역할을 여기서는 물 얼음과 액체 메탄이 뒤바꿔 맡고 있는 셈입니다. 이 바다들은 대부분 타이탄의 북극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바다의 이름은 크라켄해예요. 얼마나 큰가 하면 넓이가 약 5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호수인 카스피해보다도 조금 더 크죠. 태양계 안에서 지구 바깥에 있는 액체 바다 중에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가장 긴 쪽으로 재면 1100km가 넘습니다. 깊이도 만만치 않아요. 적어도 100m는 되고 어떤 부분은 300m가 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은 크라켄 해의 가장 깊은 곳이 300m, 그러니까 1000피트가 넘을 수도 있다고 봤어요. 30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잠겨도 남을 깊이죠. 이 크라켄 해의 한만을 분석해 보니 액체의 성분은 메탄이 70%쯤, 질소가 16%,
에탄이 14% 정도로 섞여 있었습니다. 순수한 한 가지 물질이 아니라 여러 성분이 어우러진 진짜 바다인 셈이죠. 이 바다 한가운데에는 마이다 인슐라라는 섬도 있고 지구의 지브롤터 해협을 닮은 셀돈 해협이라는 좁은 물길도 있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은 이 바다 표면에서 아주 미세한 잔물결까지 잡아냈어요. 높이가 겨우 1.5cm 정도, 초속 0.7m로 살랑이는 아주 작은 파도였죠. 지구 바깥의 바다에서 파도의 움직임을 읽어냈다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크라켄 해 다음으로 큰 바다는 리게이아 해입니다. 크기는 크라켄 해의 3분의 1쯤 되는데 그래도 넓이가 12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어요. 지구로 치면 미시가노와 휴로노를 합친 것보다 조금 큰 셈이죠. 이 바다가 특히 흥미로운 건 담고 있는 액체가 거의 순수한 메탄이라는 점이에요. 얼마나 맑은지 카시니가 쏜 레이더 신호가 바다를 그대로 뚫고 들어가 바다까지 닿았을 정도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이 바다가 가장 깊은 곳에서 170m쯤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남극 쪽에도 대표적인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온타리오 호예요. 여긴 메탄과 에탄의 프로판, 부탄까지 섞여 있고 호수 북쪽 해안으로는 강들이 흘러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카레소스 강, 후브르 강 같은 물길이 이 호수로 이어지죠. 해안가에는 약 1km 높이의 낮은 언덕과 물에 잠긴 강 계곡의 흔적도 남아 있어요. 사실 온타리오호는 타이탄 표면에 진짜로 액체가 고여 있다는 걸 카시니가 가장 먼저 확실히 못 박은 곳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죠. 왜 바다는 하필 북극에 잔뜩 몰려 있을까요? 여기엔 타이탄의 유난히 긴 계절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약 30년이 걸리다 보니 타이탄의 북반구와 남반구가 받는 햇빛의 양이 오랜 세월에 걸쳐 크게 어긋나게 돼요. 그 기후의 불균형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액체가 한쪽 극지방으로 쏠려 모인 게 아닐까 추측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타이탄에는 지구의 물 순환과 똑 닮은 메탄 순환이 있어요. 지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다에서 물이 증발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고 빗물이 강을 따라 흘러 다시 바다로 돌아오죠. 타이탄에서는 이 모든 일이 물 대신 메탄으로 똑같이 벌어집니다. 호수의 메탄이 증발해 하늘로 올라가면 차가운 대기 속에서 메탄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요. 그리고 그 구름에서 메탄 비가 내립니다. 상상해보면 좀 오싹하죠. 하늘에서 가솔린 같은 액체가 빗방울로 떨어지는 거니까요. 게다가 그냥 보슬비 정도가 아니에요. 수백 킬로미터에 걸친 거대한 구름 덩어리가 몰려와 어느 지역에 한꺼번에 폭우를 쏟아붓기도 합니다. 다만 타이탄의 중력은 지구보다 훨씬 약해서 이 메탄 빗방울은 지구의 빗방울보다 크고 무겁게 뭉친 채로 천천히 아주 느긋하게 떨어진다고 해요. 이 비는 강을 이루며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결국 크라켄 해나 니게이아 해 같은 바다로 다시 모입니다. 그렇게 순환이 완성돼요. 그 증거는 타이탄의 땅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탐사선들이 찍은 사진에는 나뭇가지처럼 뻗어나간 강줄기들이 보여요. 지금은 말라버린 강바닥도 있고 흐르는 물이 깎아낸 것 같은 골짜기와 수로도 있죠. 특히 하위헌스 탐사선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찍은 영상에는 강물이 침식해 만든 물길이 어두운 평원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어요.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에서 비가 땅을 깎아 강을 만든 흔적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이런 날씨는 계절을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타이탄에서는 토성을 한 바퀴 도는 데만 약 30년이 걸려요. 그러니 계절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하게 길죠. 과학자들은 타이탄의 기후를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평소엔 바싹 메말라 있다가 가끔 몰아치는 폭우가 협곡과 강바닥을 깎아내는 미국 남서부 사막 같다고요.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 구름이 남극에 잔뜩 몰렸다가 사라지고 다시 다른 위도에서 나타나기를 반복했어요. 타이탄에도 분명한 계절의 리듬이 있는 겁니다. 그럼 적도 쪽은 어떨까요? 바다가 극지방에 몰려 있다면 타이탄의 허리춤인 적도는 오히려 건조하고 광활한 사막지대예요. 여기엔 거대한 모래 언덕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래 언덕이 타이탄 표면의 약 17%를 덮고 있어요. 길게 줄지어 늘어선 이 사구들은 높이가 80m에서 130m에 이릅니다. 웬만한 30층 건물만 한 몰에 산이 수백 킬로미터씩 이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지역으로 벨레디라는 이름의 사막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래, 지구의 모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모래는 돌가루죠. 하지만 타이탄의 모래는 하늘에서 만들어진 유기물 알갱이에요. 대기 속에서 화학 반응으로 생겨난 톨린이라는 어둡고 끈적한 유기물이 아주 고운 가루가 되어 땅으로 내려앉은 겁니다. 바람이 그 가루를 쓸어 모아 거대한 언덕을 쌓아 올린 거죠. 검은 빛이 도는 유기물 모래 언덕이라니 정말 이색적인 풍경이에요. 타이탄의 표면에는 또 하나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충돌 크레이터가 아주 적다는 거예요. 달이나 수성처럼 오래된 표면은 운석 자국으로 곰보처럼 뒤덮여 있잖아요. 그런데 타이탄은 그런 흉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표면이 계속 새롭게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람이 모래를 옮기고 메탄비가 땅을 깎고 어쩌면 화산까지 활동하면서 오래된 자국들을 자꾸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탄은 지질학적으로 젊고 살아있는 세계인 셈입니다. 그 화산 이야기를 해볼까요? 타이탄에는 빙화산이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름 그대로 얼음 화산이에요. 뜨거운 마그마를 뿜는 대신 물과 암모니아가 섞인 차가운 얼음 용암을 내뿜는 화산이죠. 가장 유력한 후보가 도움 몬스라는 산입니다. 주변 평원에서 1.4km 넘게 솟아오른 쌍둥이 봉우리인데 그 정상은 물이 언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그 곁에는 에레보르 몬스라는 또 다른 산과 소트라 파테라라는 커다란 함몰지, 그리고 무언가 흘러내린 듯한 지형까지 함께 모여 있어서 이 일대가 통째로 거대한 빙화산 지대일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빙화산이 정말로 지금도 활동하는지는 아직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흥미로운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건 타이탄에는 물얼음으로 된 산맥도 있다는 점이에요. 높이가 3km가 넘는 산줄기가 적도 부근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씩 이어져 있죠. 지구의 산맥이 바위로 되어 있다면 타이탄의 산맥은 단단히 얼어붙은 얼음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참 여러모로 거울에 비친 듯 닮았으면서도 재료만 살짝 뒤바뀐 세계예요. 마지막으로 타이탄의 바다에서 벌어진 아주 신비로운 사건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마법의 섬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에요. 리게이아 헤르카신이 레이더로 관찰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밝은 지형이 나타났습니다. 넓이가 260제곱킬로미터쯤 되는 꽤 큰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다음번에 다시 봤을 땐 그게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죠.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니 사람들은 이걸 마법의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체 정체가 뭘까요? 과학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세웠어요. 하나는 파도입니다. 바람이 바다 표면에 물결을 일으키면 그게 레이더에 마치 섬처럼 잡힐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거품이에요. 액체 속에 녹아있던 질소가 온도가 오르면서 빠르게 빠져나와 부글부글 거품 무리를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겨울에 얼어서 가라앉았던 물질이 봄이 오면서 다시 떠올랐을 거라는 추측도 있어요. 어느 쪽이 맞든 이 마법의 섬이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은 분명합니다. 타이탄의 바다는 그저 고여 멈춰 있는 죽은 물웅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도가 일고 거품이 오르고
계절 따라 무언가가 뜨고 가라앉는 살아 움직이는 바다라는 뜻이죠. 저 멀리 토성곁 영하 179도의 어둠 속에서도 타이탄의 바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출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표면을 흐르는 메탄의 강과 바다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렇게 지구를 닮은 세계라면 혹시 여기에도 생명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건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온 질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잠시 그 차가운 표면을 떠나서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봐야 합니다. 타이탄의 껍질은 두꺼운 얼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음 지각 아래 아주 깊은 곳에 놀라운 것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바로 액체물로 된 지하 바다입니다. 표면에 있는 건 메탄과 에탄이지만 저 아래에는 우리가 아는 그 물, 진짜 물이 흐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걸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추정이에요. 하지만 꽤 근거가 있는 추정입니다. 카시니 탐사선이 타이탄을 관찰하면서 이 위성이 토성의 중력에 이끌려 조금씩 휘는 모습을 측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휘는 정도가 안이 꽉 찬 단단한 돌덩어리라고 보기엔 너무 컸어요. 마치 안에 물렁물렁한 층이 들어있는 것처럼 출렁였던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짐작합니다. 얼음 껍질 아래에 액체로 된 층, 그러니까 바다가 있을 거라고요. 이 지하바다는 규모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모델은 그 깊이가 최대 200km에 이를 수 있다고 봐요. 200km라면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보다도 훨씬 깊은 거예요. 그런 물바다가 위성 하나를 통째로 감싸고 있는 셈이죠. 위쪽엔 얼음 지각이 있고 그 밑에 물바다가 있고 다시 그 아래엔 또 다른 얼음층이 있어서 암석으로 된 핵을 덮고 있는 구조죠. 마치 여러 겹으로 된 커다란 양파처럼요. 우리가 밟고 서 있다면 그냥 단단한 얼음 땅처럼 보이겠지만 그 발밑 아주 깊은 곳에 조용히 바다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타이탄은 영하 179도나 되는 극한의 세계인데 어떻게 그 안에서 물이 얼지 않고 액체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암모니아에 있습니다. 물에 암모니아가 섞이면 물이 어는 온도가 뚝 내려가요. 우리가 겨울에 길이 얼지 말라고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암모니아가 일종의 천연 부동액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 덕분에 그 깊고 차가운 곳에서도 바다가 얼지 않고 출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지하 바다가 바로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일까요? 사실 이곳은 지금까지 타이탄에서 생명을 찾을 때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후보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생명은 전부 물을 바탕으로 살아가거든요. 우리 몸도, 나무도, 바닷속 미생물도 다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액체물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아는 방식의 생명이 있을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게다가 이 바다는 온도도, 압력도, 산성도도 미생물이 견딜 수 있는 한계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의 직관을 뒤집는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타이탄엔 유기물이 넘쳐나니까 생명도 분명 풍부할 거라고요. 실제로 타이탄은 유기물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탄소 화합물이 가득한 세계입니다. 그러니 그 재료로 생명이 우글우글할 거라고 상상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2025년에 나온 한 연구가 이 상상에 조용히 제동을 걸었습니다. 애리조나 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연구자들이 함께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 그 지하바다에 아주 단순한 미생물이 산다면 과연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하고요. 이들은 미생물이 글리신이라는 간단한 물질을 발효시켜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박하게 가장 원시적인 방식으로 겨우 살아가는 생명을 상상한 거죠. 그런데 계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그 넓디 넓은 지하바다 전체를 다 합쳐도 거기 살아있는 생명의 무게가 고작 몇 킬로그램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0km 깊이의 바다 전체에 사는 생명을 전부 모아도 겨우 작은 강아지
한 마리 몸무게 정도라는 겁니다. 밀도로 따지면 물 1리터, 그러니까 우유팩 하나 분량의 물 안에 세포가 하나도 채 안 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텅 비다시피 한바다인 셈이죠. 물론 이것도 어디까지나 모델을 바탕으로 한 추정이라는 점은 기억해 둬야 합니다. 확정된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왜 이렇게 생명이 적을 수밖에 없을까요? 문제는 먹이가 실제로 생명에게 닿기가 무척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표면엔 유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그 중에서 미생물이 정말로 먹을 수 있는 건 아주 일부뿐이에요. 게다가 표면의 유기물이 저 깊은 지하 바닥까지 내려가는 길도 몹시 제한적입니다. 그럼 표면의 먹이가 어떻게 바다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여기엔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이 있습니다. 가끔 우주에서 운석이 타이탄에 쿵 하고 떨어지면 그 충돌의 열이 얼음을 잠깐 녹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에 물웅덩이가 생기고 거기 쌓여있던 유기물이 녹은 물에 섞여서 조금씩 아래로 스며든다는 거죠. 다만 이건 아직 추정 단계이고 그 양도 아주 적을 걸로 봅니다. 결국 유기물이 풍부하다고 해서 생명도 풍부할 거라는 생각은 과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재료가 많은 것과 그 재료로 생명이 번성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자, 지금까지는 물을 바탕으로 한 생명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타이탄에는 또 하나의 아주 대담한 상상이 있어요. 이건 물이 아니라 표면의 액체 메탄을 바탕으로 사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가설이에요. 상상의 영역이죠. 지구의 생명은 물을 용매로 씁니다. 우리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물이라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죠. 그런데 타이탄에는 물 대신 액체 메탄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몇몇 과학자들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어쩌면 물이 아니라 메탄을 무대로 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생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우리와는 화학의 뿌리부터 다른 생명, 그래서 이색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세포막이었습니다. 지구 생명의 세포는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막은 물속에서만 제대로 작동해요. 타이탄처럼 극도로 차갑고 산소도 없고 물 대신 메탄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 방식의 세포막이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코넬 대학의 연구팀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재미있는 대안을 하나 제안했어요. 물 없이도 만들어질 수 있는 질소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새로운 막을 상상한 거죠. 이 막에 아조토솜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조토라는 말이 프랑스어로 질소를 뜻하거든요. 이 아이디어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타이탄의 대기에 흔한 어떤 분자들이 스스로 뭉쳐서 차가운 메탄 속에서도 안정적인 막을 만들 수 있다는 상상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정말로 메탄 바다 속에 우리와 전혀 다른 생명이 떠다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얼마나 두근거리는 상상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설에는 만만찮은 반박도 있거든요. 2020년에 또 다른 연구팀이 이 아조토솜을 열역학이라는 엄밀한 잣대로 다시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실제 타이탄 호수의 조건에서는 이 질소막이 애초에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진짜 그 환경에서는 넘기 힘든 벽이 있다는 거죠. 그 뒤로도 몇몇 후속 연구가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그것 역시 아직 완전한 추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조토솜은 지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매력적이지만 아직 정말 성립할 수 있는지 의심받고 있는 가설이라고요. 결국 타이탄의 생명 이야기는 하나의 큰 벽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극저온이에요. 영하 179도라는 온도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차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곳에서는 화학 반응이 아주 느리게 일어나요. 생명이 시작되려면
수많은 화학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는데 이 추위가 그 모든 걸 얼려버리듯 늦춰버리는 거죠. 물론 앞서 말한 이색 생명 가설은 오히려 이 저온을 전제로 삼기는 합니다만 어느 쪽이든 이 추위는 넘기 힘든 장벽인 건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타이탄에는 생명의 재료가 정말 넘쳐납니다. 대기에서 만들어진 톨린이라는 붉은 유기물, 그리고 아세틸렌 같은 물질들이 표면에 산처럼 쌓여 있죠. 이런 것들은 생명이 태어나기 직전 단계의 재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재료들이 진짜 생명화학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액체물과 만나야 합니다. 재료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재료를 녹여서 반응시켜줄 물이라는 용매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타이탄에서 이 재료와 물이 만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표면엔 물이 얼음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고 물이 흐르는 지하 바다는 저 깊은 곳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는 순간은 아주 드물고 잠깐뿐이에요. 운석이 떨어져 얼음을 녹인 웅덩이에서 혹은 얼음 화산이 물을 잠깐 뿜어 올릴 때 그렇게 어쩌다 한 번씩만 재료와 물이 스치듯 만나는 거죠. 바로 이 만남의 어려움이 타이탄에서 생명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병목이 됩니다. 그래서 타이탄을 두고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재료는 다 갖췄지만 아직 불을 붙이지 못한 세계라고요. 유기물이라는 장작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것을 태워 생명이라는 불꽃으로 옮겨줄 온기와 물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타이탄을 얼어붙은 원시 지구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주 오래전, 아직 산소도 생명도 없던 초기 지구의 모습과 화학적으로 무척 닮았거든요. 다만 초기 지구는 따뜻하고 물이 풍부했던 반면 타이탄은 그 모든 게 차갑게 얼어붙어 있다는 점이 다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언젠가 이 세계를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싶어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건 멀리서 관찰한 신호와 컴퓨터로 돌려본 계산과 조심스러운 추정들 뿐이거든요. 저 얼음 아래 바다에 정말 생명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텅 비어 있는지, 표면의 메탄 속에 우리가 상상도 못한 무언가가 숨어 있는지는 결국 그곳에 직접 가봐야만 알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보면 타이탄은 참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얼음 아래엔 텅 빈 듯 고요한 물바다가 출렁이고 표면엔 메탄 생명이라는 대담한 상상이 떠다니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생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어쩌면 강아지 한 마리 무게만큼도 없을지 모른다는 겸손함이 이 차가운 위성 위에 나란히 놓여 있는 거죠. 우리는 아직 답을 모릅니다. 그저 저 먼 곳에 재료를 잔뜩 품은 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세계가 하나 있다는 걸 알 뿐이에요. 그러니까 타이탄은 생명이 살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살고 있지 않다고 딱 잘라 말하기도 어려운 세계예요. 재료는 넘치는데 그 재료가 물과 만날 자리가 좀처럼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 두꺼운 주황빛 안개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고 지나가는 탐사선이 흘깃 스쳐 지나갔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안개 속으로 직접 들어가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름이 참 예뻐요. 드래곤플라이. 우리말로 하면 잠자리죠. 미국 항공우주국, 그러니까 나사가 준비하고 있는 타이탄 탐사선의 이름이에요. 이름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먼 세계의 하늘을 잠자리처럼 사뿐히 날아다니겠다는 거니까요. 이 드래곤플라이가 좀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행성이나 위성에 보낸 탐사선들은 대부분 바퀴로 굴러다니는 로버였잖아요. 화성을 돌아다니는 그 작은 로봇 자동차들처럼요. 그런데 드래곤플라이는 굴러다니는 게 아니에요. 날아다닙니다. 정말요. 회전 날개가 8개 달린 드론이거든요. 우리가 요즘 하늘에 띄우는 그 드론, 딱 그 모습을 크게 키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퀴로 기어다니는 건 아무래도 느리고
큰 바위나 절벽을 만나면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날아다니면 그런 게 없죠. 강이든 호수든 모래 언덕이든 그냥 훌쩍 뛰어넘어서 가고 싶은 곳으로 곧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잠자리 한 마리가 지금까지 화성을 돌아다닌 로봇들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누비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타이탄에서 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건 타이탄이라는 세계의 성질 덕분이에요. 타이탄은 중력이 약해요. 지구의 7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무거운 것도 가볍게 떠오르는 거예요. 게다가 공기는 지구보다 훨씬 짙어요. 밀도가 4배쯤 되죠. 날개가 붙잡을 공기가 많다는 뜻이에요. 중력은 약하고 공기는 두껍고 이보다 더 날기 좋은 곳이 없어요. 사실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사람이 팔에 날개만 붙이면 정말로 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신기한 세계랍니다. 이 드래곤 플라이는 어떻게 힘을 얻을까요? 타이탄은 태양에서 너무 멀어서 햇빛이 아주 희미해요. 지구에서 보는 한낮의 밝기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거기서는 대낮이라고 해도 우리 눈엔 어스름한 저녁쯤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 태양 전지판으로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이 탐사선은 작은 원자력 전지를 품고 있어요. 방사성 물질이 천천히 내뿜는 열로 전기를 만드는 장치죠. 햇빛이 없어도 스스로 따뜻한 열을 내니까 그 추운 세계에서도 오래오래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심장 하나로 그 먼 세계에서 몇 해 동안 날개를 돌리는 거예요. 무게는 한 500kg쯤 돼요. 자동차 한 대 무게의 작은 드론이 캄캄한 하늘을 나는 셈이죠. 생각해보면 참 든든하기도 하고 어쩐지 조금 애틋하기도 해요. 그 먼 곳에 홀로 남겨져서 제 심장 하나에 의지해 날개를 돌리는 작은 기계라니요. 일정을 한번 볼까요? 발사는 2028년 7월로 잡혀 있어요. 2025년에 이미 핵심 설계 검토를 통과해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만들고 조립하는 단계에 들어갔죠. 그렇게 지구를 떠나서 타이탄에 도착하는 건 2034년 말쯤이에요. 무려 6해가 걸리는 여행이죠. 그 먼 거리를 그 오랜 시간을 날아가야 겨우 닿는 곳, 그게 타이탄이에요. 그리고 도착한 뒤로도 3년 남짓 그 세계를 부지런히 돌아다닐 계획이랍니다. 드래곤 플라이가 가장 궁금해하는 곳이 있어요. 셀크 크레이터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옛날에 뭔가 큰 것이 타이탄에 쿵 하고 부딪히면서 생긴 충돌 자국이죠. 지름이 80km쯤 되는 제법 젊은 흉터예요. 그런데 이 셀크 크레이터가 왜 그렇게 특별할까요? 사실 여기서 아주 귀한 일이 한 번 일어났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타이탄에는 생명의 재료는 넘치는데 그 재료가 물과 만날 자리가 없다고요. 그 만남이 좀처럼 없다고요. 그런데 무언가가 쿵 하고 부딪히면 그 충격의 열이 얼음을 잠깐 녹여요. 그러면 오래도록 얼어있던 물이 잠깐 액체가 되고 그 위에 쌓여있던 유기물, 그러니까 생명의 재료가 그 물웅덩이 속으로 섞여드는 거예요. 먹이와 물이 드디어 한자리에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웅덩이는 다시 서서히 식어서 얼어붙어요. 그 만남의 순간을 그 화학의 한 장면을 통째로 얼려서 보관해 둔 셈이에요. 마치 시간을 딱 멈춰 세워둔 것처럼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곳을 천연 실험실이라고 불러요. 누가 만든 것도 아닌데 생명이 시작되기 직전의 화학을 그대로 냉동해 둔 자연의 실험실이죠. 지구에서는 그런 순간이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 지구는 그 오래된 시작의 흔적을 세월 속에서 다 지워버렸거든요. 그런데 타이탄은 워낙 춥다 보니 그 귀한 순간을 지우지 못하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드래곤 플라이는 바로 그 얼어붙은 실험실로 날아가서 그 안에 어떤 분자들이 만들어졌는지, 생명의 기본 재료가 실제로 얼마나 갖춰졌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아주 오래된 물음의 실마리가 어쩌면 저 먼 셀크 크레이터의 얼음 속에 들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돌아다니는 방식도 참 조용해요. 처음엔 모래 언덕이 펼쳐진 곳에 내려앉아요. 그러고는 타이탄의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그러니까 지구 날짜로 보름쯤에 한 번씩 몇 킬로미터를 훌쩍 날아서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죠. 타이탄의 하루는 우리 하루보다 훨씬 길거든요. 그러니 서두르는 법이 없어요. 한자리에 내려앉아 흙을 조금 집어 살펴보고 그 긴 하루가 지나가면 다시 날개를 돌려 다음 자리로. 그렇게 한 지점 한 지점 천천히 옮겨 다니면서 그 얼어붙은 세계의 표정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는 거예요. 조급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아주 느리고 고요한 탐험이죠. 생각해보면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인류가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의 하늘을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날아보는 순간이거든요. 화성에서도 작은 헬리콥터를 잠깐 띄운 적은 있지만 이렇게 다른 세계를 오래도록 날아다니며 탐사하는 건 처음이에요. 저 멀리 태양이 그저 밝은 별 하나로만 보이는 그 캄캄한 곳에서 우리가 만든 작은 잠자리가 주황빛 하늘을 가르며 나는 거죠. 상상만 해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먼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주 먼, 상상하기도 어려운 미래의 이야기예요. 이건 확실한 사실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가설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태양은 한창이에요. 그런데 별에게도 수명이 있죠. 아주 먼 훗날 한 50억 년, 60억 년쯤 뒤가 되면 태양은 늙어가요. 마지막에는 몸집이 크게 부풀어 오르면서 붉게 타오르는 별, 적색거성이 되죠. 그때가 되면 태양은 지금보다 훨씬 밝고 뜨거워져요. 그리고 그 뜨거움에 우리가 사는 지구는 아마 견디지 못할 거예요. 바다는 마르고 지구는 타들어가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멀리 얼어있던 타이탄에는 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밝아지면 타이탄의 표면도 조금씩 데워지겠죠. 지금은 영하 180도에 가까운 그 극저온의 세계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구를 불태우는 그 뜨거움이 저 멀리 얼어붙은 세계에게는 오히려 봄볕처럼 스며드는 셈이죠. 참 얄궂으면서도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그렇게 타이탄이 천천히 데워지다가 어느 순간 그 두꺼운 얼음 껍질이 부드러워지고 오래도록 얼어있던 물이 녹기 시작해요. 그러면 타이탄의 표면에 물과 암모니아가 섞인 바다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타이탄이 오래오래 모아둔 그 풍부한 생명의 재료들이 드디어 따뜻한 액체 물과 마음껏 만나게 되는 거죠. 그토록 없던 만남의 자리가 세계 전체에 활짝 열리는 셈이에요. 짧게는 수억 년, 그 긴 시간 동안 타이탄이 잠깐 생명이 살만한 세계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창이 열려 있는 시간이 짧지도 않아요. 우리 지구에서 생명이 처음 싹트는 데 걸린 시간보다도 오히려 더 길지도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난다면 저 얼어붙은 세계에서도 아주 작은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할 시간은 충분한 셈이죠. 지구가 태양의 불길 속으로 사라진 뒤에 타이탄이 태양계의 다음 따뜻한 세계가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오래된 이론이고 상상일 뿐이에요. 이미 30년쯤 전에 한 과학자가 조심스레 꺼내놓은 이야기죠. 그렇게 될지 아닐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어요. 그 미래를 볼 사람은 우리 중엔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저 그런 세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가만히 상상해 볼 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면 타이탄이라는 세계가 조금 다르게 보여요. 타이탄은 산소가 생기기 전 아주 오래된 지구의 모습을 닮았다고 했죠. 그 옛날 어리고 안개 낀 지구가 어땠는지를 지금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세계예요. 마치 우리 지구의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저 먼 곳에 얼려둔 것처럼요. 그런데 동시에 아주 먼 미래의 지구가 사라진 뒤 태양계에 남을 그 다음 따뜻한 세계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타이탄은 과거의 지구이기도 하고 어쩌면 미래의 지구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아주 먼 옛날과 우리가 닿지 못할 아주 먼 훗날이 저 하나의 세계 안에 함께 담겨 있는 셈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타이탄은 그저 조용히 토성을 돌고 있어요. 주황빛 안개 아래로 메탄비가 천천히 내리고 검은 호수 위로 희미한 햇빛이 어른거리고 모래 언덕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가겠죠. 그 하늘 어딘가에는 커다란 토성의 고리가 어렴풋이 걸려 있을지도 몰라요. 파도 소리 하나 없이 그 검은 바다는 그저 잔잔하게 별빛을 담고 있을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 세계는 몇십억 년째 한결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만든 작은 잠자리 한 마리가 그 하늘을 날아가서 그 오래된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줄 거예요. 그때까지 타이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거고요. 저 멀리 별빛조차 아득한 곳에서 아주 오래된 세계 하나가 다음 아침을 기다리며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